올해 수행한 연구과제 제목이 환경정의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추상성이 높은 연구라서 그렇게 좀 감안하시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개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미 정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할 것을 이렇게 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역의 지자체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정의와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환경정의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나 지침에서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환경적인 관점에서 기존 환경 정책들을 한번 재평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국민환경정의 정책 부분은 넘어가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이전부터 2000년대 초부터 그 환경정의 관련된 어떤 학술적인 논의들 혹은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2016년도에 OECD 환경성과 평가에서 저희가 이제 환경정의를 주요한 평가 주제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갔던 것 같고요. 2019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하고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서술되어 있긴 하지만 환경정의 요소를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규정적 정의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지역 차원에서 환경정의를 좀 고려할 때 충남 같은 경우는 환경 갈등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배적, 절차적, 규정적 정의 외에 좀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산적, 인정적, 회복적 정의라는 측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추가로 해서 좀 검토하는 걸로 연구과제의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을 윗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의 원칙이라면 기후라든지 생태위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좀 다른 원칙들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들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좀 조작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 종합계획 안에 국가 환경 종합계획 안에 환경 정의와 관련된 어떤 정책 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정의를 고려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경 정의와 관련된 어떤 조사 데이터들을 환경 매체, 취약 계층 포함해서 좀 조사를 하고 좀 특이하게 이제 대응력 관련해서 얼마나 대응 시설을 갖고 있는지 재정 여건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공간 지도로 좀 표현을 해서 어느 지역이 좀 취약한지를 좀 도출해내는 그 지역을 우선적인 관심 지역으로 선정하는 이런 식의 좀 지침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2019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종합계획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그룹에서는. 그래서 환경정의 2009년도인가 이렇게 98년도인가 만들어진 게 오래됐죠. 환경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탈산소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정의로운 사회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기존의 어떤 환경 오염 측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국제화까지 넘어가는 형태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한 강조 그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환경 정의와 관련된 제도들, 정책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도 한번 연구 과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자세히 소개를 못 드리고 환경 민원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시군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 관리 지역 이런 식으로 좀 분배해서 이렇게 보면 특징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빗봉의 소음 이런 식의 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관리 지역,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악취, 축사하는 민원이 많이 악취라든지 이런 식이 많이 나오는 차이점들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환경 민원 자료는 개인이 반복해서 100번, 200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환경 민원만 가지고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환경 민원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환경 계획 지침에 따라서
공간환경 지도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에 맞춰갖고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지표들 가지고 해서 공간환경 지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금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박사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도들을 겹쳐서 상관관계를 보고 기존에 이제 뭐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가 빠졌을 때 어떤 중점 지역하고 뭐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건강 취약계층들이 포함됐을 때에 또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중점 지역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보완돼서 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이제 이게 환경정의가 어떤 식으로 출발했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러브터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오염물질이 매립되어 있던 지역, 그 지역의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나타났던 환경적인 피해들,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슈퍼펀드라는 큰 제도를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고, 대신에 여기는 뭔가 해결점을 찾은 거죠. 찾았던 이제 그런 사례인 반면에 81년도에 나타났던 워렌카우티 사건은 이제 위의 폐기물질을 어딘가에 묻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역이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그 흑인들이 이제 굉장히 큰 반대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결국 건설되면서 뭔가 문제가 확산돼서 다른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위의 시설들이 미국에서 어디에다 분포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흑인들 이슬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더라.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대책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환경정의와 관련된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던 게 워렌카우티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시즘, 인종과 관련돼서 여러 문제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것들은 이제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풀뿌리 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해결해가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보면 전 세계에 있는 환경 정의, 환경 피해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다 합니다. 회의를 해서 뭐 이제 이쪽이 뭐 인종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주민 문제라든지 다 회의를 한 다음에 환경적인 원칙, 16가지 원칙이 여기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어쨌든 여기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92년도에 리우회의가 있을 때 환경적인 관련된 논의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좀 이슈가 되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92년도에 그 미국의 환경청이 EPA가 있죠. EPA 안에 환경정의국을 만듭니다. 뭐가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환경정의국을 만들어서 뭐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논의들이 이어지고 94년도에 클린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환경정의를 모든 연방기관들은 환경정의를 고려해서 자신들의 정책들을 재검토해요.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 환경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만들어내라 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EPA 환경정의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교육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게 행정명령 차원이니까 뭐 구속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정의 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는데 계속 부결되는 까닭이 정말 환경정의 문제가 심각하냐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서는 각종 조사에서는 흑인 거주지역, 미세인종 거주지역에 환경피해가 집중된다라고 하지만 스케일을 넓혀가지고 뭐 주 단위로 보면 그렇게 안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반론이 있으면서 이제 환경정의법이 만들어지지 않다가 지금 이제 2020년도 7월에 이제 환경정의법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법적인 이제 기초에 따라서 이제 정책들이 이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게 이제 환경정의법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정의를 중심으로 EJ 스크린이라는 도구를 만듭니다. EJ 스크린은 그 이전에 보면 이미 이제 그 GIS 공간 지도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오염 물질이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은 오래 있었고 PKGIS라고 해서 대중들이 참여해서 GIS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논의들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발달하면서 웹상에서 좀 더 편하게 시민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발달을 전제로 기반으로 해서 EJ 스크린이라는 도구를 만들고 그래서 도대체 각각 지표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사회경제 지표, 환경 지표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볼 수 있게끔 또 각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을 이렇게 딱 뭔가 경계를 나눠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게 바로 정책화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간 정부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여기서 한번 뭔가 적용을 해봐서 어떤 지역에 우선적으로 뭔가 영향이 나타나겠구나. 그러면 그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뭐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거치게끔 하는 그런 일종의 스크리닝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요구를 했었고, 그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버전 1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환경적인 지도도 유용한데 그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형태의 이제 그런 취약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저스티스 포리라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되는 이 사업은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뭐 에너지 관련된 혹은 뭐 이렇게 다른 환경 관련된 어떤 예산의 그런 사업의 40%는 취약지역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는 게 저스티스 포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요구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쭉 해놨고, 그 취약지역의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연방적인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몇 프로냐면 40%.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그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 카일 인발도 스크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상위 20% 예상하는 취약지역을 만들어내고, 이 취약지역에 기후환경 그런 그 예산의 20%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거죠.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연방정부에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들,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 환경 관련 인프라 사업들이 들어가고 외에 이제 그 취약 지역의 또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 흑인 거주 지역들이 굉장히 역량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그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단지 환경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들에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놨는데, 시애틀시 같은 경우는 환경정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뭐 지역에 활동하는 이제 그룹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들어갑니다. 특이하게 이제 최근에 미국 포틀랜드시는 법을 만들어서 대형 유통기업의 매출액의 1%를 기금으로 걷습니다. 굉장히 큰 금, 거의 1년에 800억 원 정도가 거치는데, 그 금액을 그 포틀랜드시의 취약지역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딱 만들어요. 이제 강력한 법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돈을 너무 취약지역에만 쓰면 안 된다. 기존에 이제 우리 탄소 중립이나 이쪽 파트에 써야 된다라고 요구가 이제 많아서 그 부분, 그 예산의 몇 프로는 그런 탄소 중립이나 환경 예산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전에는 예산은 무조건 취약지역에 있는 공동체만 사용할 수 있게 했었는데, 조금 완화해서 연대하는 뭐 네트워크된 기업이라든지 그쪽도 포함을 좀 시키는 방식으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아마 그전에는 청정에너지 커뮤니티 혜택 기금이었는데, 작년인가 해서 커뮤니티 혜택 부분은 좀 이제 생략을 하고 청정에너지 기금으로 좀 만든 거. 어쨌든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 대형 유통 업체에 1%씩 부과해서 만드는 방식은 요즘 남아있는 거. 1년에 포틀랜드 시내 800억 원 정도의 예산 기금이 만들어지는 사례.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충남의 환경 정책 이슈를 한번 검토해 보기에 기존의 어떤 민원 자료나 아니면 뭐 인터뷰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생태환경, 생활환경,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좀 사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정의의 어떤 6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시도를 했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 구분이 명확하진 않아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부는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여기는 생태환경 분야인데, 생태환경 분야에서 위쪽은 이제 분배 절차, 보존적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내용들, 밑에는 이제 뭐 생산적, 인정적, 회복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위의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정리했고, 그 부분 설명을 안 드리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 분야, 회복 탄력성 분야에서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뭐 분배적 정의 원칙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충남에서 그런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을 보면 충남만 집중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렇게 사례들이 있고, 충남만 집중되는 건 아닌데 전국적으로 다 발생하는데
대체로 이제 좀 농촌 지역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구분돼서 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환경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계속 모든 사례들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주민들의 어떤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다음에 그 조직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정책 계획 효과, 실제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지는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단지 뭐 이런 것들은 충남에 집중된 그런 사례들이잖아요. 충남에서 뭔가 대응하면서 실제 국가적인 제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결합해서 만들어지는가, 세력화하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차이가 났다. 이 부분이 좀 특징이고, 도전요정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주민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다 수렴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주민지원 사업도 없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것도 이제 뭐 바람직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좀 사후 대책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측면들이 보이는 거죠. 일단 주민지원 대책만 만들어지면 뭔가 사안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넘어서는 이제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지역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생산자적인 측면에서 아예 문제의 그 프레임이 바뀌는. 그래서 뭐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가 해체가 되고 새로운 이제 형태로 이제 지역이 재구성되는 형태. 이 과정에서는 또 지역경영을 어떤 식으로 또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 또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뭐 축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인정적인 도대체 누가 당사자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회복적 정의는 보통 이제 지금 환경진 환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구성령이나 결정이 내려주면 대충 끝나거든요. 끝나는 그게 아니고 이제 파괴되었던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또 뭔가 사안이 바뀌었을 때 기업이 가해자였는데 그 기업이 여전히 지역에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은 어떤 식으로 뭔가 태도를 바꿔서 지역에 협력하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이것들도 이제 회복적 정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의 제도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아직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준비 단계의 작업들이 좀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을 해서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나타났던 어떤 환경정의 사례들에 대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세 번째처럼 그런 사례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마당을 열어서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환경정의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어렵고 또 새로운 것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뭐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환경정의 아카데미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측면. 네 번째는 환경정의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주제도를 만드는 과정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이 자체로도 이제 뭔가 규정작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도를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뭐 충남도 차원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되더라도 저희 뭐 시민사회그룹이나 연구원 차원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 구축 단계는 대부분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조례, 기본계획, 지표, 지도제작 실제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환경정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아까 그 미국의 EPA에서 환경정의국이 다른 이제 그 부서들에게 계속 압박을 놓고 뭐 협력해주는 것처럼 이런 전담팀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점이고, 환경적인 제도가 이렇게 안착가 된다고 했을 때 데이터나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과학선정이나 공동체 시민과학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지역 환경 영향 평가제를 이 기존의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도입해보는 것들, 실제로 이제 아까 캘리포니아나 뭐 시애틀 이런 지역처럼 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취약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외에 취약 지역의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환경정의 기금은 이게 충남 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면 그중에 일부를 취약 지역에 배분하는 형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환경정의 기금을 좀 마련해서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세워가는 그런 형태의 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